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하는 I'm 시즌 7 12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7 12회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대전 참여사지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뉴스 같은데. 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배경으로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기 팀장. 제가 원래 컸어요. 머리가? 알겠습니다. 네. 오늘 I'm 시즌 7 12의 첫 번째 코너는 기자 일선에서 만난 언론인 이야기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무척 반갑죠. 지금 네. 한 달 만에. 네, 그런데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소개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제가 몇 차례 이제 책을 통해서 언론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스스로 책을 읽어보면서 소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좀 여러 쫓기는 일이 있다 보니까. 미천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는 계기를 삼으려고 했었는데, 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좀 이런 독자들이 이런 걸 누가 볼까 싶어서,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대부분 가져와 봤어요. 네, 책들을 가져와 봤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이 하필 또 코너가 이제 시즌 4그룹이 강신철 교수님하고 둘이 같이 책을 해갖고 아무래도 좀 의식이 많이 되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뭐 책이라기보다는 언론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비교가 때문에. 아니고 대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언론인들을 소개하실 겁니까? 일단 뭐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일단 저는 어떤 언론을 입문할 때, 제가 기자를 입문할 때 봤던 책들을 먼저 보면은 이제 손석춘. 지금은 손석희가 아니라 손석춘. 손석춘 지금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단국대 교수님이신 것 같고. 건국대로.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금은 별걸 다 알아. 제 사전에 예고해드리지 않았음에도 알고 계세요. 저는 전에는 한겨레 기자셨어요. 한국경제동아일보 한겨레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새사연이라고 새로운 사연 여는 맞아요. 연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그걸 꼭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확한 명칭이 어때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거기 원장님 자막을 넣어 주실 거예요. 네. 예. 편집각이고요. 근데 이 지금 신문 읽기 혁명은 제가 대학교 때 읽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인 초창기 언론을 꿈꾸는 사람한테 필독서였어요. 신문은 이제 자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문이 하나의 문장이 그 문장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문이라는 게 뭐 톱 기사가 될 수 있고 하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목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지금 신문 읽기의 혁명은 그 같은 내용의 사건들을 각 신문사마다 어떻게 다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마다 포지션이 이렇게 다른데 같은 뉴스를 이렇게 좀 제각각 가공을 했더니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기사의 의도를 좀 파악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편집부의 기능, 편집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해갔으면 그 기자가 쓴 기사가 나오려는 생각을 하지만, 기사가 쓴 기사는 데스크를 거쳐서 부장을 거치고 편집국장을 거치죠. 또 그 사이에는 편집부에 있는 편집부 기자들과 부장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기자 쓴 게 여러 단계를 또 거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중도일보 예전에 그 오타 연달아 몇 번 있지 않았어요? 오타는 본인 기사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오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는데 왜 그거 하나 못 잡아? 이제 오타는 도전 기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상 치지 마시고요. 그 세종 자치경찰제인데 오타가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약간 뭐 그러한 신문사마다 어떤 정보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읽으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좀 사실 좀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문에 대해서 비중 있게 굉장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문이 언론의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라기보다는 상당히 네. 비중이 컸어요. 신문에 의해서 언론이 만들어지고 시민들도 사건을 이해하고 뭐 이래야 했어요. 그래서 신문의 글자 하나, 제목 하나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석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문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러한 네.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까요? 다시 다시 오진 뭐든지 다시 오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기사기가 와가지고 이른바? 아니 계속 돌고 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문 읽기 혁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저널리스트의 죽음이라고 어떻게 출입처 중심의 취재 문화. 또 출입처라는 건 어떤 기관의 어떻게 보면 소속은 아니지만 기관과 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한 체제의 어떤 저널리즘이 한계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선생님은 또 특이하게 한글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순 우리말. 뭐. 그 일화들이 많아요. 오. 그 새사연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코리아를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K를 C로 바꿉니다. 그건 일제 잔재다. 예. 그래서 K를 안 쓰고 예. 한글을 쓰셨다는데 또 영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아니 이거 하나 아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예. 그래서 뭐 예. 정확한 예는 아닌데 뭐 시나브로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한글 용어 순 우리말을 발굴을 해서 그걸 신문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따라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까먹었을 정도로 지금 다시 또 말씀도 나긋나긋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방금 이제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을 소개하실 겁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분은 이제 송석준 선배와 비슷한데 이제 안수찬 기자예요. 지금 직책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팀장 정도는 되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겨레 신문의 기자였다가 지금 한겨레 21에 있었던 것까지만 최근에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제목은 뉴스가 지겨운 기자. 예, 사실은 예, 많은 기자들이 뉴스가 사실 지겹죠. 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접하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네. 또 스마트폰 시대에 맞아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건을 나열하는 것, 네.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를 우리 굉장히 자주 사용을 네.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획일화된 기사 양식, 그 어떻게 보면 하나 획일화된 취재 양식이거든요.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한겨레 21에서 임지선 기자가 감자탕 집에서 직접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감자탕집 언니들과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얘기를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로 네. 얘기를 해요. 그게 노동 OTL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분으로 한겨레 21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상을 받았었는데 한번 읽어보면 감자탕집 언니들은 지난 3개월간 하루도 쉬지 못했다. 주방과 홀에 사람 한 명씩 있으니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떤 주제가 없더라도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한 달 이상 지냈기 때문이죠. 뭐 이러한 선생님의 그런 한글 사랑을 야마로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지금 후배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안수찬 기자는 지금 직접 기사는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이러한 방향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글을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저도 도전 의식을 느끼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안수찬 기자가 쓴 뉴스가 지겨운 기자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네, 김종술 기자님. 많이 본 책이다. 네, 책은 제가 아직 감히 많이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져오기만 했고요. 네.
영화를 보시죠. 한 번만 기자님 좀 들어주세요. 네. 예, 저희 그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기자가 쓴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입니다. 이 예스24를 통해서 많이 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삽질이라는 영화도 있죠. 예. 그래요? 예, 이제 개봉 전입니다. 예. 와. 개봉했나요? 아직 안 했죠. 예. 개봉할 예정이고요. 주연이 누군가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얼마 전에 상영을 했었어요. 네.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것도 나중에 네. 개봉안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 책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예, 뉴스의 시대. 뉴스의 시대라는 제목인데 작가는 알랜드 보통. 좀 유명한 작가일 것 같아요. 철학가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알랜드 보통 철학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말은 제가 어떤 이런 책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 그런 거예요. 뉴스가 지금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이냐예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종교적인 시대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네. 어떤 의미를 찾아요. 근데 뉴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시대에는 성경책은 안 보고 각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읽으면서 그날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정해주는 규범,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곧 나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과 어떤 전통에서 내려오던 것에서 내가 받아들인 것이 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는 규범을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뉴스의 시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성경을 네. 제치고 네. 뉴스가 성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강신철 교수님 여쭤보시고요. 네, 그런 생각했어요. 강신철 교수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작가가 여러 명, 기자들이 여러 명이 참여한 기사예요. 글이에요. 책이에요. 보면은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인데요. 이건 국민일보 기자들이 같이 책을 쓴 건데 기사를 내고 그 다음에 책을 내는 방식이죠. 네. 뭐냐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기업들 군수 기업들이 있잖아요. 전범이라고 기업. 하죠. 예. 그 기업들이 왜 전범인지는 이 책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되게 좀 어려운 논문 같지만 네. 그래도 역시 기자가 써서 좀 읽기 쉽게 썼고 저 읽으면서 야 기자들이 이렇게 전문성 있게 현장과 같이 버무려면서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노력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참 높은 평가할 만한 책이에요. 저는 저기 책 표지가 마음에 듭니다. 저기 기업들에 대해 그 마크가 있네요. 로고가. 네네. 뭐 미쓰비시 예. 당연히 미쓰비시 있겠죠. 도화홀딩스. 일본 주차 뭐 이런. 네. 요즘 이름 그러니까 저는 로고를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표지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뭐 가장 김훈 선생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이분이 이제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근데 지금도 6필이라고 하죠. 그걸 손으로 쓰시는 연필로 쓰신다고. 예. 하고 이분이 기자 생활을 잠깐 끝내셨다가 다시 기자가 되신 적이 있었어요. 한 수년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에 기자를 하셨다고요? 예. 사건 기자가 다시 되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때도 6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후배가 받아서 워딩을 해서 기사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빈대 아니 빈대. 근데 제가 김훈 선생님의 책이 여러 권 있어요. 네. 한 뭐 10권 정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 안 가져왔고 이것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만났던 김훈 선생님의 책이 이거예요. 자전거 여행. 2000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김훈 선생님의 책이 참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어이없었어요. 자전거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제 기억엔 자전거를 탄다는 게 어떤 앞에서 뭔가 나한테 와서 내 몸으로 들어왔다 지나간다.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풋했죠. 아니 뭐 이런 너무 당연한 표현을 했는데 그 문장이 제가 너무나 기억이 되게 나는 거예요. 계속. 아 이게 뭐라 할까? 좋은 문장은 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 문장이 바로 여기에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해서. 김훈 작가의 책은 다 대부분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김훈 선생님은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영화화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예. 카레 노래 이런 건 뭐 이순신 얘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장강명 소설, 장강명 씨. 이분도 아마 동아일보 출신이실 거예요.
예, 동아일보 출신이시고 이분은 기자 생활 하시면서 아마 작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로 데뷔하셔서 기자를 생활하시다가 작가를 데뷔하셔서 성공을 한 후에 기자를 그만두셨죠. 이제 뭐랄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뭐랄까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먼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이제 꿈에 도전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가능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작가로서의 확인하고 이제 기자를 접으신 건데 뭐랄까 기자들이 쓰는 책들이 뭐랄까 주제가 아이템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어떤 남북한의 전쟁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네. 가정을 하에 책을 쓴 그런 책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임병환 기자님. 그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언론인들 좀 소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좀 이 책을 쓴 선배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왜? 아니 어떤 그분들의 진짜의 의미, 진의를 좀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했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 때는 우리 임병환 기자님이 직접 책을 출판해가지고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언젠가 저도 책을 한번 쓰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다고요. 예. 네, 지금까지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셨고요. 정말 좋은 언론인들 책들 많이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시사성이 있는 질병 하나를 가지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관점에서 각각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사 맞을래, 침 맞을래, 네, 뭐 맞을래의 서울 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흔사람 한의원 최재호 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불세출의 대전의 미남, 네. 우리 이문희 원장님과 넘버 2, 네, 두 번째로 잘생긴 최재호 원장님, 잘 지내셨죠? 네. 왜 고개들을 못 드시고, 오늘 또 보니까 머리에 힘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려고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분 때문에 굉장히 좀 유명해진 질병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앓고 있어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질병, 그 단마진, 만성 단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두드러기가 단마진이랑 같은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이문현님께서 이 두드러기, 이 정의가, 이 두드러기가 뭔지, 그리고 증세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두드러기는 대부분 다 아시죠? 저도 뭐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고, 아마 일생에 거의 한 20% 이상은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부가 좀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이제 볼록 튀어나오고 가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 이제 우리 몸에 비만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면역 기전에 관련되는 그런 세포인데, 그러니까 우리 뚱뚱한 비만 그거랑 다른 건가요? 예, 이름이 비만 세포고요. 예, 그런 비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비만 세포가 이제 면역 기전에 관련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혈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은 어떤 관이잖아요. 예. 관 속에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피는 이제 보통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조직하고, 예. 그리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혈장이라는 그거를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액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고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실어 나르는 게 이제 혈장이라는 건데,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분비가 되면 혈관 벽에 이 투과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혈관 벽이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얇아진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혈장이라는 그런 액체 상태의 물질이 이렇게 피부 쪽으로 이렇게 스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기간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6주 정도 그런 그 두드러기가 지속되면 저희들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두드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가 이제 그 피에서 우리 몸의 세포 비만 세포가 그 면역을 담당하는 근데 히스타민 물질이 분비돼서 그게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이 얇아져서 위로 올라오는 게 두드러기다.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짧은 얘기를 제가 만성 두드러기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저는 3년째 6개월이라는데? 예전 6주라고 하셨죠. 6주. 3년째 지금 항히스타민을 매일 복용을 저는 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같습니다. 근데 최재 원장님 이 두드러기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양방적으로 최재 원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이쪽으로 그러시면 더 잘 나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양방적으로의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히스타민이 작용하는 이런 원리들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문 원장님이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 나름인데 그 면역 기전, 비면역 기전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면역 기전 중에는 이제 뭐 접촉 물질에 의해서 나온다든지 또 온도차, 한냉에 의해서 나온다든지 체온이 올라가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원인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예전에는 저는 사실 단마진이라고 사실 잘 안 썼어요. 저희는 은진이라고 주로 뭐 은진의 범주 내에서 두드러기를 또 여자 이름 같은. 은진요? 은진송 씨. 우리 그 어느 누구분 덕분에 단마진이 훨씬 더 일상적인 용어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인은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화기 계통의 문제. 한기는 차가운 거예요. 그렇죠. 차가운 몸에 흐르는 기운이 그렇다는 거죠. 요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건데 예. 분량을 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네, 그렇죠. 좀 이상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기.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한기와 내부적인 한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기 계통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면역 저하.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심간의 어떤 이런 거와 관계가 좀 많은데 그 이제 크게는 뭐 이건 나누기 나름인데 저는 일단 요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대표적인 걸로. 그래서 첫 번째 한기는 외부의 한기는 말 그대로 외부에 이제 찬 기운이 오면 우리가 피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므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공들이 잘 안 열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발산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바깥으로 발산이 안 되면서 여기서 이제 두드러기 형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피부가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그 피부에서 좀 바깥쪽, 피부에서도 바깥쪽에서 반응이 나오면 두드러기가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피층 곧 이하 정도에서 나오면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두드러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부작용? 네,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외부 한기? 그러니까 왜 안으로 들어가면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또 딴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 많이 부으면서 빨간데 아프기까지 하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요건 약간 심층에서 나오는 그 두드러기랑은 좀 다르다고 그러죠. 예. 근데 어쨌든 한의학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뭔가 발산이 되는데 안 되고 있어. 네,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부 한기 이제. 내부 한기. 예, 요거는 이제 몸속이 좀 차가워진 겁니다. 근데 차가워졌다는 게 실제 체온이 내려갔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현상적으로는 열이 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체온을 재면 약간 높은 듯해 그러는데 실제 안에서 기능적으로는 차가워진 것처럼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뭐 이런 고환일 때 오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 똑같진 않지만은 뭐 그렇게 비슷하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몸속이 근본적으로는 차가워졌을 때 현상적으로는 열이 나면서 이게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상태일 때 사람 몸이 그런 상태인데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맞았다든지 혹은 햇빛을 굉장히 쐬면서 강렬한 어떤 뜨거운 어떤 온도에 노출됐다든지 했을 때 둘 다 정반대지만은 사람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찬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를 할 때 열도 가라앉히지
이따 말씀하실 말씀하실 거는 이따 말씀하실 네, 알겠습니다. 아,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 때문에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주셨고, 그다음 아까 소화기 말씀하셨죠? 네, 소화기 우리가 흔히들 많이 겪죠. 예, 많이 이제 소화기. 예, 뭐 너무 과식을 했다든지, 뭐 먹는데 기분 나쁘게 먹었다든지, 어떤 이런 식이 됐을 때 뭐 굉장히 잘못 먹었다든지. 그렇죠. 그 식중독하고는 좀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그냥 소화기 자체가 정말 활동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외부에서 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소화기 자체가 제대로 활동이 안 돼서 나오는 두드러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이게 가장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화기관이 활동이 안 되면서 몸에 습기가 찬다고 저희는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습기가 유통이 안 되고 정체가 될 때 두드러기로 더 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면서 이제 소화기를 풀어주죠. 면역 저하는 말 그대로 면역 자체가 저하되는. 그럼 이 면역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부분에서 마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심장과 간의 기운의 양상들이 많이 변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경우에 몸 안에 이제 풍열 또 풍습열 이런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자꾸 요동을 치는 거죠. 안정이 안 되고 요동을 치면서도 열기를 동반하고 찌뿌둥한 어떤 습기들 우리 습기 많은 날 굉장히 답답하고 네. 찌뿌둥하고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들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몸이 불편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양상이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요런 양상인 거죠. 이렇게 깔아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네 가지로 일단 저는 좀 크게 나눠봤고요. 대부분 이게 섞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섞여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뭐 최재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잘못 먹어서 걸리는 경우로 이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문 원장 이걸 피부병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복합성, 그러니까 피부에 나타나는 복합성 질병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드러기 하면 보통 이제 피부과로들 많이 가시잖아요. 연고 발라요. 예. 예. 근데 이제 내과 중에는 알레르기 내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내과에서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어떤 몸의 면역 기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뭐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끝이세요? 피부 질환으로만 볼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이문 원장님이 너무 답변을 짧게 주셔가지고 두 분 같이 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최재 원장님이 좀 분량을 길게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불세출해서 나니까 생긴 게 딸려서 말이라도 많이 하려고 서운하다할 것 같아가지고 그 두드러기 민간요법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좀 검증을 해줘 보십시오. 우선은 소금 이렇게 문질러서 가려움을 없앤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가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쪽에 관심을 귀가 얇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의학적으로 사실 입증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요법 중에서요? 네. 최재 원장 어때요? 소금 너무 가렵고 막 이런. 소금 문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찬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열을 준다 해서. 탱자물로 목욕한다, 뭐 감자 갈아서 문지르기, 뭐 이런 것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등의 효과가 감자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잠깐 예. 근본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그 찬물로 목욕하기는 특히나 더더욱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낫는 거에 훨씬 방해를 하는. 아까 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꾸 한기를 바깥으로 줘버리면 잠깐은 이제 온도를 낮춰주니까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발산을 할 통로들이 더 막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더 올라올 수가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왜 열나가지고 막 그럴 때 알코올로 이렇게 몸 닦아서 시원하게 하는 게 사실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만큼 안 좋은 거죠. 그거랑은 똑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문희 원장님 의견도 또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의견이 있어요. 예, 보통 좀 되게 이제 두드러기가 나오는 원인 중에 이제 뭐 한랭 두드러기라고 그래서 차가운 데 들어가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안 좋겠죠. 안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열이 나거나 덥거나 그랬을 때 더 이렇게 두드러기가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서늘하게 온도를 그러니까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 온수 매트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증세가 더 이렇게 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온도는 좀 약간 낮춰주는 게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이제 티칭을 할 때도 생활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뭐냐면은 실제로는 반신욕을 해서 땀을 낸다든지 운동을 해서 이렇게 땀을 내서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경우는 그렇게 해서 쉽게 낫는 경우도 있고 만성으로 제가 이제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요리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을 옆에서 앞에서 계속 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드러기로 한 20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좀 한동안 기간을 잡고 좀 경과보면 써야 되겠다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생활을 좀 물어보니까 찬물로 항상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운 데서 막 일을 하고 찬물로 확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선 이 남은 열들이 좀 발산이 돼줘야 되는데 찬물로 확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발산이 안 되니까 이제 부어오르는 거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좀 목욕을 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지금 했던 것보단 살짝 온도를 낮추면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만 마무리하시라고. 그 약을 좀 오래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매출을 좀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그분 완치되셨어요? 네, 10일 약을 드시고 목욕법을 바꾼 뒤로 완치가 되셨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을 너무 잘 써서 10일 만에 낫을 리는 없고 네, 그래서 아니, 원래 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넘게 그 만성 두드러기로 매일 항히스타민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두 분께 저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씀도 동시에 좀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예, 제가 체중도 거의 한 17kg 정도 뺐거든요. 지금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고 뭐 체질이 바뀌면은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병원에서 많이 들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치료해야겠습니까? 이 정 PD는 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침을 맞으러 가든 아니면 주사를 맞으러 가든 갈게요. 오지 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쵸 이제 원인 물질을 알 수 있으면 그걸 이제 피하면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찬물을 이렇게 손을 댔을 때 그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찬물을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는 알러지 반응 검사 다 했고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찬물로 샤워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두드러기가 나는 거는 이 약효가 떨어지면 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만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원인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참 답답하죠. 정말. 네. 이제 한의학의 강점이 또 이런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만에 날 수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 치료해야 됩니다. 어쨌든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 20년 거를 열흘 만에 했다며 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특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면은 이제 속을 따뜻하게 좀 풀어주면서 소화기를 좀 풀어줘서 몸의 습기를 없애면서 조금 더 들어간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 근육 그다음 거기에 퍼져 있는 혈관 흐름들, 혈액의 흐름들 뭐 이런 등등 체액의 어떤 구성들 이런 부분들이 다 균형이 좀 안 맞은 상태에서 이제 부어오르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를 간단히 좀 이렇게 환이라든지 같이 해서 겸해서 이렇게 쓰면 대부분은 빨리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게 만성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침을 꾸준하게 오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약을 쓰는 게 한약을 입체적으로 몸 상태에 맞게 계속 경과 보면서 바꿔가면서 그 몸 상태에 맞춰서 써가면은 그래도 많이들 좋아지시는데 100%라고 장담은 못 드려요. 근데 효과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닌가요? 효과가 많죠.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땅콩알레처럼 해서 기도가 막혀서 죽는다든지 이런 정도 말고는 대부분은 사실은 몸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면 유제품 알러지 있던 사람들도 나 좀 먹어도 괜찮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괜찮죠. 이건 약간 이제 두려랑 다른 알러지에 대한 얘기인데 걸쳐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뭐 오시면 좋은데 아니 저는 결과를 바쁘셔가지고 결과를 지금. 확실하게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바쁘셔가지고 지금 자주 침을 맞으러 오실지 아니면 약을 또 꾸준하게 낮게만 드실지 한다면 그냥 뭐.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좀- 이문 원장님 궁금한 게요. 예. 항히스타민 제가 3년째 먹고 있다 했잖아요. 예. 그 만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중독된다고 네. 그런 거 염려는 없는 건가요? 저 먹으면서 네.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예, 뭐 그런 내성이 염려는 예,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제 그 되게 그 피부과 약이 좀 독하다 이런 그 어떤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이제 그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항히스타민제를 쓰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오는 게 좀 약간 졸립거나 좀 입이 마르거나 이런 증세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독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약 자체의 그런 그 작용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조금 그런 작용이 좀 덜한 약이 이제 그 개발이 된 게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 뭐 더 최근에는 뭐 3세대 항히스타민제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뭐 장기간 뭐 사용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어보고 중간에 또 끊어보고 또 증세가 있으면 또 먹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더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시는 병원을 믿고 꾸준하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잘 그 증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그 조절 그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통 그 한 5년 이내에 거의 한 80% 이상은 좋아지는 거로 좀 돼 있으니까 아마 정 PD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졸업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두드러기 특별한 뭐 이렇게 아까 원인 불명이 더 많다고 하셨고 대부분 그랬는데 예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과식하는 거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에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음도 피하시고 네. 왜냐하면 열을 잡고 조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가운 음식 되도록 피하시고 너무 차갑게 생활하는 건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이문희 원장님께서 너무 덥지 않게 생활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덥게 지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또 너무 시원하게만 지내서도 안 되는. 예. 적당한 온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도 한 20년 고생했는데 약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처방했는데 그리고 제주도에 알바를 갔다가 감귤단이라고 한여름에 땀을 계속 빼고 나서 치료가 됐어요. 그분 원래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인데. 저도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쫙 한번 이렇게 소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따뜻하게 드시고 충분하게 휴식을 하셔야 되고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시고. 네, 그런 부분 중요할 것 들어보니까 정준호 PD께서는 못 고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100%라고 예, 말씀 못 드리는 예, 아니 100%가 아니고 100%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뭐한데. 네. 포기하고 사는지 이문희 원장님 어떻게 두드러기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비슷합니다. 그 두드러기 예방은 뭐 그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네. 뭐 음주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거로 좀 돼 있죠. 예, 그런 거. 예. 저도 하나 알 것 같아요. 흡연은 안 되겠죠. 흡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던데. 흡연까지는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마질레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 원장이셨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시즌 때 네.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인데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잘생겨져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세 번째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할아버지 안녕하십시오. 할아버지를 합시다. 네, 오늘은
루트 번스타인의 생각에 왜 싫으세요, 할아버지? 아, 좋아요. 익숙해 이제. 예, 그 루트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루트 번스타인 그 어떤 인물이죠? 아, 좀 괴짜예요. 그 부부인데 루트 네. 번스타인, 그러니까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하고 미셸 루트 번스타인. 한 분은 이제 생리학 교수고 한 분은 역사학자고. 교수 커플?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어렵다. 양반이 책도 같이 쓰고 네.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이 두 분이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도 하시고 한 분은 역사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거를 이제 융합해서 책을 그 어찌 보면 이렇게 빅히스토리 비슷한 지난번에 우리 다루었던 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 양반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다방면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창의적 사고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모델링 얘기하면 기승전 맨날 모델링이라고 할 텐데 하세요. 이게 모델링 방법론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뭐 주체론, 객체론, 매체론 이런 거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실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지 과정이죠. 우리 뇌에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모델링의 심상을 만들어낼 건가. 이거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의적 사고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이 자기계발서는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자기계발 포장돼서 안 됩니다. 예, 홍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역사 속에서 뭐 가장 창조적이었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 발상법 이런 것들을 뭐 13가지 단계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하면은 그런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 특성이나 아니면 집안의 환경이나 뭐 이런 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아는 네. 뭐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대단한 과학자들 뭐 그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여기 보면은 작가 뭐 그 미술가 뭐 피카소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다 나와요. 근데 마르시엘 듀상 이런 분 듀상. 아세요, 근데? 뒷사람 유명하잖아요. 네. 화가 아주 그림 보면 알 거예요. 그림 보면 안다고요? 그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저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다 누드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리차드 파인먼 뭐 이런 분들. 과학자, 네. 예, 물리학박 그 노벨상 탄 사람이죠. 김상태 알았어요? 그분 누구요? 누군지? 리차드 파인먼. 그분 모릅니다. 모르죠. 네. 아. 다 할 수는 없죠. 나보코프 이런 사람 알아요? 계속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여기에 이 책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스킨 음악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작곡가. 하시는데 사실은 저 많이 나와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할아버지.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천재적인 어떤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공통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예, 없다? 공통적인 신체적 특성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성격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타고난 것도 아니고 사고하는 법을 제대로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원래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의 그렇죠. 그런 독특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천재성이 네. 이제 발휘가 됐다 뭐 이런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를 제대로 하면은 정PD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고. 사고를 그렇게 사고를 얘기하고. 제대로 못하면 이분처럼 사고를 치고 하시라고요. 다니고.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말문을. 아니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 같은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려면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 참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예. 사고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제가 이제 모델링 이론을 네.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더라고. 그래, 모델링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 방법론을 좀 제시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익힌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누군가를 만들어줘야 이제 또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책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 책만한 책이 없어요. 그럼 그 구체적 방법론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몇 가지가 아니라 13가지예요. 다 소개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형 만들기입니다. 모형 만들기라는 게 모델링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렇네요. 모델을 만들기니까. 예. 그래서 12가지 그러니까 모형 만들기는 이미 모델링 이론에서 하도 많이 떠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겨울 거고 12가지 그 생각하는 방법.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왜 칸트가 얘기한 3가지 그 지적 영역이 있죠. 감성, 지성, 이성. 이 3가지 영역을 그렇게 거쳐가면서 심상이 완성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게 결국 그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외부 세계에서 우리 뇌 안으로 정보를 끌어들이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관찰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하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 뇌 안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 관찰입니다. 의도적 관찰.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의도하고 보는 거. 그 영어에서도 그 표현이 see 하면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look at.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주시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관찰이고 듣는 것도 그냥 hear 이렇게 저절로 뭐 온갖 소음이 들리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listen to, listen to 이렇게 하면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이게 관찰인 거죠. 그리고 만지는 것도 그냥 이렇게 스쳐서 우리 뭐 지나가다 보면 많은 걸 뭐 바람도 느끼고 네. 하도 근데 그런 거 아무런 그 인지 정보가 들어오는 게 없고 일부러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느껴야 돼요. 김상기 팀장이 잘하는 더듬기 뭐 이런 거. 누구를요? 누구를 더듬어요? 어쨌든 그것도 관찰은 관찰해요. 혼자. 좀 이상한데 오늘. 네, 좀 이상한 데가 예. 있어요. 그리고 그 냄새 맡는 거, 그러니까 또 맛을 보는 거, 일부러 가서 이렇게 맛을 보는 거,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우리 뇌 안으로 끌어들여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번스타인 교수는 이 관찰하기 그 자체가 벌써 사고의 시작이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이 사고고 사고는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찰 얘기하셨고요. 네. 형상화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뭘 관찰해서 우리 뇌 안에 들어오는 거는 감각 인상이 들어와요. 그죠? 감각 인상. 그러니까 감각 인상은 사실 언어가 필요 없이 우리 뇌 안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형상화라고 하는 거죠. 형상화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거기서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적인 것만 뽑아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추상화. 이게 그 추상 화가들은 우리들이 생각도 못했던 어떤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죠. 그게 상상이라는 거죠. 그 추상화는 상상의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형상화는 상상까지는 안 가는데 있는 것에서 모양을 이렇게 구성해내는 능력. 이제 그거를 형상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물을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형상할 테고 그렇죠. 그걸 재료 삼아서 상상해서? 본인이 만든 또 다른 창조물이 추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추상은 좀 원래 것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이렇게 추상화된 작품을 보면은 똑같이 작가의 그 이미지하고 똑같은 걸 느껴요.
그렇지만은 이제 형상화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네. 뭘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녹차가 있으면은 녹차를 그리고 성분 쓰는 거는 형상화일 텐데 그 맛을 갖고 자기 어떤 표현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그쵸. 게 추상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패턴 인식과 형성이 있는데 이제 인식은 패턴이요? 패턴. 핸드폰 아닌 휴대폰도 많거든요. 예, 예. 사실 그 지식 경영이라는 게 이제 경영학에서 또 한 학문 분야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패턴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익히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 관찰을 해가지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 패턴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언제쯤 되면 오르고 언제쯤 되면 내린다라고 하는 패턴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경제도 보면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세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 패턴을 갖고 움직여요. 근데 요거를 발견해내는 그 사고, 이른바 능력. 빅픽처 이런 거를 볼 줄 안다. 그럴 그쵸. 줄 알고. 딱 보면 케이스 바이 이제 케이스가 아니라.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은 다 달라 보이는데 네. 이 사람 눈에는 그게 이제 뭔가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런 아니,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그 주의 깊게 봤다는 의미가 그죠?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하나하나 이렇게 팩트로 네.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 간의 관계를 봐가지고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패턴 인식이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사고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패턴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공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예측할 수 있고 네. 뭐 의사 이런 분들도 그 환자들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명의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명의가 나오지 네. 금방 우리 이문희 원장님 같이. 그 패턴이 이제 보이시죠, 그죠? 네,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패턴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턴 형성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하거나 뭐 새로운 걸 그러니까 내가 찾는다는 패턴을 그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룰을 만들거나 새로운 유행을 이제 창조하거나 이런 능력이 이제 패턴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 PD가 사람들이 아니, 저 어떤 쉽게 제가 설명드려. 해서 방송을 만들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만약 이게 대전 지역에 새로운 언어 패턴이 생겼어. 네. 예. 아 이게 맞아요. 패턴 우유 형성이에요. 먹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두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 다음 건 또 뭐죠? 네. 갑자기 예,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추. 좀 빨리빨리 하려고. 유추는 이제 인포,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추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추리. 네, 그런 것도 이제 유추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 패턴에서는 안 보였던 건데 자기가 거기서 끌어낸 거. 그러니까 이 형사 이런 사람들의 유추 능력이 뛰어나죠. 몇 가지 두유 우유 생각나가지고. 두유를 보고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유추 그리고 이제 몸으로 생각하기. 몸으로. 요건 좀 생각하기? 독특하죠. 이건 뭐죠? 우리 왜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피부, 그러니까 세포의 이 기억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의 또 계시니까 명의도 처음에는 배운 대로 의대에서 배운 대로 뭐 집도 수술도 하고 하지만 이게 오래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냥 몸으로 이게 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 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골프 선수들도 연습할 때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의식하죠. 치죠. 의식하고. 네. 근데 실전에 나가서 의식하고 치면은 삑살이 나요. 그러니까 마치 게임 우리가 처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 쉬프트키는 점프고 엔터는 발사고 이렇게 기억을 해도 그 몸에 안 익으니까 가다가 막 어이없이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숙달되면은 내 생각하기 이전에 손이 막 자동으로 그래서 가는 보지도 그런 않고 것들. 모니터 안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것들, 의도적으로 몸으로 세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몸도 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직접 해보면 새로운
창의성이 생길 수가 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멍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공상, 망상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들어봤죠? 네네. 그 창의적 공간 네. 이런 데서 뭘 자꾸 만들다 보면 몸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몸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촉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몸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링으로서도 그렇게 꼭 주장합니다. 네, 여러 번 얘기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이입.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감정의 그 부분이죠. 지금 아까 왜 감성, 지성, 이성인데 요거만 유일하게 이제 감정 부분이에요. 감정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기 뭐 이런 말 있죠. 네. 그죠? 역지사지. 그 다음에 이제 차원적 사고. 이건 사실 모델링의 한 챕터인데 차원적 사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네. 5차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차원 얘기까지만 나오는데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면을 보고 그 항상 사고를 평면적 사고만 하면 안 되고 네. 이 평면을 조합하면은 이게 2차원 입체가 될 수도 있고 4차원 이렇게 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고의 폭을 차원을 넘나드는 그 영역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얘가 이런 게 나와요. 그 의사들이 그 왜 판독을 할 때 이렇게 영상 판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MRI나 네. 뭐 엑스레이 찍은 거 이런 사진은 사실 2차원 평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오래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몇 장을 같이 보면은 거기서 사람 몸이 입체로 보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병이 있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게 차원적 사고를 이미 통달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네. 쉬운 거 하나. 하나는 몰입. 네. 이게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몰입.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왜 서울대 그 네. 황농문 교수가 쓴 책.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멍 때리는 것도 몰입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기 공명 상태가 이렇게 뇌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막 베타파 막 이런 것들이 뇌에서 나온대요. 알파파, 베타파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네. 뇌에서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한번 경험해봐라. 그게 이제 몰입이고요. 희한한 것 같아요. 몰입하면은 왠지 좀 그래도 긍정적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집착 이러면 좀 부정적. 그것도 몰입이 맞네요. 예, 그런 게. 집착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욕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제거하면은 그러면 몰입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다 치고요. 2개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변형. 예, 변형은 그 영역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걸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음악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그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 이론으로 음악 그 음계를 증명한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동양 음악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달한 이유가 수학적으로 음악을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영역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거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제 마지막이. 네, 마지막. 뭐에 대해 이제 마지막은 통합회의죠. 그죠? 이게 이제 종합지라고 그러는데. 짬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던 그 12가지 그 창의적 사고법들을 믹스해서 그거를 그냥 자유롭게 막 필요할 때 이것저것 끌어내 가지고 생각하고 뭐 차원도 막 넘나들고 영역도 변형식으로 이렇게 넘나들고 이러면서 그것의 공통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이제 영어로는 신테시스라고 그래요. 신테시스. 예. 종합 능력. 이게 이제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들도 인간의 가장 고도의 능력은 종합 능력이다. 우리 수능 그래서 보잖아요. 종합. 예, 수능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두유. 알겠습니다. 이 루트 본 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13가지 단계로
이게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랄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쓴 책, 그렇죠? 그렇죠. 부인과 함께 생각의 네. 전쟁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의 즐거움, 뭐 창의성에 관련 책들이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느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합니다. 되게 창의성이 뭐라는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면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방법들을 하나만 신철을 하더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나 끌어낼 수 있는 창의성의 구체적 방법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경야독의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이 시즌 7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 또 하겠죠, 뭐.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기 팀장님,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진행을 좀 도와주셨는데. 진행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많이 배운 점도 있었고요. 학생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아임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산하시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다음 시즌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즌에 저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네.